우선 신성 감독님, 이정은 배우님이신데 극장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 서신 소감, 그리고 이제 개봉한 지 이제 오늘 3일차시죠. 개봉하신 소감 간략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오늘이 이제 개봉 3일차인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극장에 많이들 왔으면 좋겠네요. 안 떨어지고. 이제 그 큰 작품들 틈에서 또 위드 코로나 전에 사실 그 여기 영화에 나오는 지완처럼 빈 극장에 코로나 때 이렇게 있다가 또 위드 코로나 때 이제는 또 그 관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이거는 무조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소원대로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3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주실 거라고 여기면서 오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을 모시고 하는 집이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마 여기 이 QR 찍으시면 이 관련된 질문 할 수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취합해서 바로바로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저는 이 영화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팬이고요. 그 오마주는 신성 감독님 6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방금 보시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3번째 영화까지 일단 흥행 실패를 하면서 일종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주인공인 그 지완이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삼아서 그 뭐라고 했죠? 돈은 잘 안 들지만 의미는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60년대에 활동했던 한국의 여성 감독님의 그 삶을 추적해가면서 그 필름을 복원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끝에 가서는 너무나 마법 같은 순간을 또 만나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처음 감독님께서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이었던 레인보우라는 작품, 2010년에 개봉했던 그 작품과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2011년에 감독님께서 만드신 다큐멘터리 그 여자만세라는 작품과도 연결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에 그 똑같이 지완이라는 이름으로 레인보우라는 음악 영화를 그 가장한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는 그걸 보신 그 MBC 쪽에 그 다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만세라 그 창사 특집 MBC 다큐를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방송 다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홍은원 감독님과 박남욱 감독님이라는 한국의 최초의 여성 감독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데 15분 분량의 다큐로 담기에는 좀 너무 부족해서 언젠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젊은이의 양지 촬영 끝나고 나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오마주의 여러 가지 지점이 다 놀랍지만 제일 놀라운 건 캐스팅.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정은 배우님의 캐스팅. 사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시사회에서 보고 이제 전 영화인들이 많이 가는 시사회에서 봤는데 다들 어떻게 저렇게 찰떡인 배우님을 아무리 연기를 잘하신다고 하셔도 어떻게 저런 감동 연기까지 저렇게 잘하시지? 저희 다 충격받고 막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감독님이 이정은 배우님을 그리고 특히 이제 기생충 이후에는 더 그 배우님에 대한 러브콜도 막 쏟아지고 이런 시기에 이정은 배우님이 이 지완 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이 야심 이정은 배우님 캐스팅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 야심 어디서부터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랑 닮아서입니다. 진짜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농담이고요. 저도 솔직히 영화를 편집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원래 저는 이정은 배우님이 출연했던 미성년에서 잠깐 나오지만 완전히 반했습니다. 씬 스틸러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주차비 삥 뜯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고 근래에 보기 드문 여배우의 이 카리스마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기생충에서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기생충을 보면 정은 배우님이 이제는 문광희가 이제 CCTV에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있어요. 쫓겨났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휘몰아치는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연기도 놀랐지만 왜 하필이면 본 감독님이 문광희를 이렇게 썼을까? 분명히 저 배우에게 뭐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웃네요. 지금 웃음을 의도하고 있는데 안 되네. 어쨌든 그래서 문광희라는 캐릭터가 거기서 굉장히 좀 센 역할을 하지만 요소요소에 이렇게 보여지는 짧은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봤던 저 문광희가 저 문광희인가? 약간 표정이 변신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뭔가 배우의 역량 그런 배우로서 되게 신뢰가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정 연기나 이런 게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정은 배우님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우님께도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러브콜이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오마주라는 작품은 배우님께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단독 첫 주연 작품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점에 매료돼서 이 작품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또 이 영화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또 작품이기도 하고 어떤 점 때문에 이 작품을 주연으로 하시겠다고 좀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사실 다른 좌석에서는 잘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조연을 하면서 좀 시달렸던 문제가 인물의 배경이 되는 서사가 좀 약할 경우에는 배우가 만들어내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던 순간에 사실 이 시나리오를 받게 된 게 맞고요. 이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 게 어차피 작가님들도 구조를 만들다 보면은 인물의 서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연 배우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오는 작품들이 사실 기생충에 의해 많은 시나리오를 받긴 했지만 제가 메꿔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감독이 아니니까 작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감독님 시나리오는 되게 요소요소에 되게 정확한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배우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역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신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저 자신의 도전 의식 같은 것도 생겼고 그리고 일단 재밌었어요. 읽을 때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대본 재밌다는 거.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얘기에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가정사를 다룬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남자 감독님들은 얼핏 다른 영화들에서 있지만 여자 감독이면서 아내이면서 엄마인 그런 어떤 생활 환경이 나오는 것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딱 잡았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순간이죠.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이 조합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두 분의 첫 만남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도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제안을 하셨고 시나리오 읽으시고 만난 첫 인상이나 첫 만남 그때 어떤 순간들이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어요. 제가 대본을 드렸을 때. 그래서 밖에서는 2020년. 밖에서는 만날 수 없어서 사무실 공용 사무실인데 회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안경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예. 예, 안경 원래 평소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환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 마크처럼 안경.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안경을 쓰다 보니 서로 또 원래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 저를 닮은 도플갱어로 변신을 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어쨌든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쾌활하고 막 이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센 역할들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이 배우가 사실은 드라마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사실 시청자나 관객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우를 바라보는데 이제 대본을 갖고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되게 풍부한 생각도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 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시나리오를 갖고 오더라도 배우랑 감독이 만나면 해석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배우님 어떠셨는지. 사실 영화제에서 워낙 놀라운 성과를 갖고 계신 감독님의 사무실이 그렇게 좁은데 뭔가 마음적으로 좀 어떻게든 같이 인연을 맺으면 되게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고, 그리고 이 감독님들은 확실히 얘기를 할 때 이 빛나는 눈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뵐 때는 사실 이렇게 조그마시고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허허 하시지만 시나리오를 얘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극 연출부 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작품을 만들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여러 개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친구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편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독님의 거의 페르소나에 가까운 지환이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보고 나오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거의 신수원 감독님의 진짜 도플갱어 같이 머리 스타일부터 안경의 테두리 모양까지도 되게 비슷한 빌려주셨다고 하시네요. 거의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본 날 주변에 여성 감독들 진짜 많았는데 저희가 모여서 이정은 배우님 연기에 막 감탄하면서 이정은 배우님이 우리를 연기해도 저렇게 똑같이 해주실까? 막 이런 얘기도 막 할 정도로 이런 특히 외양에서부터 어떤 이 감독의 어떤 가장 미세한 특징까지 너무 잡아서 해주셨는데, 이런 싱크는 혹시 이미 계획에 있으셨던 건지, 이렇게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가실 작정이셨는지, 그리고 진짜 비슷하셔서 뭔가 현장에서도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 것도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고 머리 모양도 본인 생각 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이 감독의 외양이 되게 젊은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들지만 저는 파마 머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제가 계속 20살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갖고 그 머리를 괜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편인데, 작품을 안 할 때는.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의상하고 분장 감독님이 갖고 오시는 옷이 분장이 다 감독님을 연상시키는 거여서, 이게 만약에 영화로 되면 많은 분들이 자전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게 어떠시냐 감독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러면서 그냥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됐고 나중에는 자꾸 옷도 빌려주시고 안경도 주시고 막상 저기 촬영할 때는 본인이 입을 옷이 없으셔서 제가 하나 사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작품이 저희가 21회차에 영화를 다 찍었는데 그때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냥 평상복을 입던 옷하고 감독님이 입고 오신 옷이 자꾸 매칭이 되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통하니까 입고 온 옷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저희 스텝이 정은 씨한테 감독님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일체화가 되셨으면.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옷도 빌려줬는데 그 옷을 그 영상자료원에서 영화의 그 대표적인 의상을 기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고 다니던 옷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인데? 그냥 뼈 아프지만 그냥 기증을 했습니다. 네. 기증을 하고 새로 하나 샀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일체화가 된 어떤 그 놀라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화의 시작점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영화가 시작해서부터 한 10분 정도까지 이 지원이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알기 쉽게 하지만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환이 수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25m 레일을 참고 가면은 20만 관객이 들 거야 이런 주문같이 막 외우면서 감독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 링크가 안 되는데 내가 뭐 이 터널을 지날 때 숨 참고 넘어가면은 10,000명이 더 들 거야 이런 정말 절박함이죠. 일상 속에서 절박함을 막 담아내면서 굉장히 흥행에 대해서도 목말라 있는 이 지환의 심정이 드러나고 하지만 영화는 좀 흥행에 실패하는 상황인 게 분명하게 그려지면서 심지어 제작사에서도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동시에 지환이 처한 집의 상황이 또 나오죠. 그 팬티바람인 다 큰 아들이 너무나 엄마와 친근한 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엄마한테 계속 밥 달라 엄마 땀이 왜 이렇게 많냐 지환 또 갱년기인을 통과하는 여성으로서의 몸이 또 드러나고 또 남편도 제작사에서는 방을 빼라 그러고 남편은 돈 안 대준다 그래서 별거 아닌 별거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서 이런 아주 소소한 디테일들이 어디서 출발이 됐을까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게 된 시나리오 쓸 때 어떤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구상하시기 시작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윤강 감독님은 터널에서 숨찾기를 하시나 보다.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있고 물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밥을 달라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일상에서는 제가 물론 워킹맘으로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화를 하기 전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한국의 어쨌든 여성들이 겪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하고 이런 분들이 겪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좀 이 영화 감독한테 실어서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밥이라는 게. 그래서 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밥 줘, 남편도 밥 줘, 뭐 이런 것이 여기 보니까 이제 집에서 어쨌든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인데 아마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직업이잖아요, 지환이. 근데 거기에 뭔가 어떤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 아까 그 이정훈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독이 되게 특수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 또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지점을 아주 잘 담아주셔서 영화가 더 사실적으로 진짜 이야기처럼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정훈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좀 지화는 어쨌든 굉장히 좀 특별한 위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의 워킹맘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워킹맘으로서의 직업이 뭐냐면 굉장히 꿈을 쫓아가는 영화 감독이라는 아주 특수한 직업을 계속 해내고자 하는 그런 위치의 중년 여성은 저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실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좀 많이 접근하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배우님께서 그 연극 연출 생활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지원과 같은 점 다른 점들을 찾아가시면서 접근하셨나요?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아들과 남편의 얘기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본을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구나. 내가 좋다고 다 좋게 다 보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연출을 할 때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느냐? 그것도 아닌가? 그럼 나는 이 일을 관둬야 되나? 돈으로 매김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것, 그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이 시나리오를 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책상 하나 없이 밥상에서 글을 쓰는데 그 감독이라는 위치에 처해 있지만 되게 자기 공간이 없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감독으로서의 입장이 되게 이해가 갔어요. 저도 뭐 작업실을 하나 마련할 수 없는 배우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 한 가정 내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꿈을 쫓든 아니든 다 그 집안에서는 항상 뭐 작은 공간에 거의 공간이 없죠. 뭐 거기서 밥 먹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많이 갔어요. 예. 저도 뭐 집을 나와서 계속 뭐 극장이나 다른 사무실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이게 진짜 내가 한 일이 되게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 누군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기에 그래도 계속 그걸 해보라고 주위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저를 계속 써주는 연출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연출을 안 하게 됐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버텨온 건데 이 감독의 지원 세력은 누굴까? 뭐 유령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점도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공감이 돼서 저를 통해서 이게 투영이 된다면 또 감독님이 저를 봤을 때 너무 감독같이 안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꿈은 계속 쫓고 이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느끼게 될까 되게 특수하게 보지 않는 지점이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어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유령 얘기하셔서 말씀하신데 아까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영화에서 그 지환이 연출한 영화의 제목이 유령인간인데 혹시 이게 주인공이나 여성 영화인들이랑 연관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제목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우선은 그 무슨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림자도 등장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유령으로 해야 되겠다. 유령 인간으로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마치 지환이가 어느 순간 유령처럼 돼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홍 감독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좀 쓰일 수 있겠구나. 얘가 어쨌든 실패한 그 작품이 만약에 있다면은 실패라는 건 뭐냐면 이제 흥행이 잘 안 된 그런 작품이 있다면은 그런 제목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그냥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의 의미가 아주 깊지는 않지만 너무 딱인 관객이 왜 안 들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포스터가 나올 때 또 이상한 웃음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너무 적확한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또 들고 사실은 이 영화가 저는 신성원 감독님 영화를 모두 다 봤고 다 좋아하지만 감독 영화들 굉장히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재질이 너무 좋은 자질이 있으셔서 굉장히 심장을 막 부여잡고 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이 인물을 들여다보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계속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꿈을 쫓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톤 앤 매너로 처음부터 구상을 하셨던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어쩌면 이정은 배우님 덕분이 아니었을까. 코미디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너무나 균형 잡힌 어떤 연기 때문에 웃는데 우리가 너무 아픈 상황을 두고 웃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런 연기의 디테일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 디테일인데 그래서 계속 보면서 좀 감동하게도 되고 이런 톤을 잡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레인보우도 사실은 레인보우를 보신 분들이 제가 거기도 약간 코믹한 이런 레인보우는 설정이 굉장히 있다 재밌었죠. 보니까 네네. 그 다음에 그런 영화를 만들 줄 알았대요. 특히 PD님들이 저한테 레인보우 같은 작품 만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희 PD님들이 계신데 사실 레인보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작품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어두운 영화만 찍고 뭐 이런데 저는 사실 그때 뭔가 어둡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항상 골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벽 양지 후반 작업하면서 개봉 전인데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데 다음 거 뭐 할까 뭐 이러면서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여자 감독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홍 감독 이야기 쓰고 싶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신문 기자로 아까 막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지완으로 하자. 그래서 지완이란 이름으로 하고 그냥 여자 감독으로 하자. 어차피 그분도 여성 감독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완이란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냥 레인보우의 캐릭터를 떠올리게 되고 그냥 그녀의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설정을 좀 이렇게 비슷한 설정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 지완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일상엔 사실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싸우다가 갑자기 밥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완의 일상을 출발로 해서 유령 인간을 만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 풀다 보니까 코믹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정은 씨랑 하면서 사실은 더 이렇게 찍다 보면 막 웃고 그랬어요. 진짜로. 특히 가족들 나올 때 권혜요 씨랑 진짜 가족 같죠. 네. 셋이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모니터를 보면서 몇 번씩 웃었는데 이제 제가 좀 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테이크들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모든 테이크를 다 보고 싶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굉장히 적절한 어떤 균형이 잡힌 코미디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하고 나오셨을 때 헤이 브라더 할 때 이거 너무 웃긴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웃기고 막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지? 근데 너무 적절한 어떤 것을 계속 해나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감독님 결이에요. 아니 평상시에 농담이 그런 스타일이시고 저는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거 말하라고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자궁적출도 안 해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갱년기를 좀 겪고 있고 좀 완화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져서 우리가 삶이 꼭 무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들으면 좋고요. 저는 감독님한테 조금 재밌는 거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이 너무 즐거워지면 이 사람 가족으로 돌아가지 뭐하러 영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시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혜호 선배님이나 저나 원래 코미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습성이 나와요. 재밌게 해주고 싶다 이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눌러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거의 이정은 배우님의 남편분이 권혜호 배우고 탕준상 배우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탕준상 배우를 낳으셨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은 적절한 가족을 영화에서 만난 것도 진짜 오랜만이라 저건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질문 사이사이에 계속 이정은 배우님 사랑합니다 이런 팬분들의 너무 진심을 담은 여러분들의 이 요청이 있으셔서 이게 너무 지금 재밌게 저도 이 창을 보고 있는데 두 분이 이걸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해볼게요. 두 분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가장 찍을 때 기억에 남았던 어떤 장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가장 인상 깊으신 장면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하고 매일 밤 얘기했습니다. 매일 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대면을 많이는 못했어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저도 일정이 있었고 딱 한 달간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근데 밤에 뭐라 그럴까 술도 없이 그냥 작품만 놓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이제 영화를 한 지가 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감독님하고 오랜 시간을 얘기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부지영 감독이 있구나. 부감독님하고는 이제 좀 짧은 단편을 했었는데 이게 길게 장편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건가 어떤 씬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했던 작품이어서 되게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늘 저도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의 전환을 가지고 온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를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은 화면 안에 담기는 그 모습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좋은 거를 골라주셨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걸로 봤을 때 배우의 얼굴이 다른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석에서는 사실 우리 작품의 하이라이트죠. 뭐 필름을 찾고 또 이불 호청에 막 보면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말해주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고 좋은데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이상희 배우님 우리 영화관 영사실 기사님이 아마 아드님이 옛날에 무슨 미국에서 어떤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실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되게 큰 가정사의 불행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작품을 하시면서 영사실에서 왜 에마 부인 나오면 필름 보라고 딱 꺼주시잖아요. 그때 되게 찌릿했어요. 이게 다 담길 수 없는 그 찌릿함이 순간적으로 싹 지나갔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영화라는 게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보는 게 아닌가. 오늘은 문득 이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장면들 유심히 보시면 그분의 또 연기도 또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 나중에 다시 보시면 아마 되게 새로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시네요, 엄마 주. 감사합니다. 진짜 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저는 어쨌든 편집하면서 되게
편집을 좀 오랜 기간 했어요. 그러면서 테이크를 되게 많이 보면서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구나. 물론 촬영할 때도 느꼈지만 그 볼 때마다 달라요. 편집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는 가장 찍을 때 좋았던 장면 필름 찾는 장면이었고요. 원래 더 길게 찍었어요. 근데 제가 잘랐습니다. 아까울 정도로 이제는 자르고 이제 편집 최종적으로 넣었는데 모자에서 예, 필름 찾는 장면. 그 극장 안에서 이렇게 극장 안에서 네. 빛을 받으면서 보는 장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 보면서 그 자네 끝까지 살아남아 할 때 보여지는 어떤 표정, 이것도 촬영할 때 이미 좋았는데 그 나중에 또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 옆집 여자가 왔을 때 고마워요. 그것도 촬영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쫓기면서 찍느라 테이크도 아마 테이크인가? 이 정도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좋았던 거는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안 드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보석 같은 표정? 이런 것들이 날 것 같잖아요. 날 것 같이 정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원래 옆집 여자는 뭐 죽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약간 그런 느낌들이 나오는 어떤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정은 배우님이 이상희 배우님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또 다른 분이 저희 영화 보시면 또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 최근에 또 김기영 감독님하고 작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혹시? 퀴즈. 유순철 배우님. 예, 유순철 배우님입니다. 유순철 배우님이 과거에 김기영 감독님하고 작업했고 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하시는, 지금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 다방 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주신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상희 선배님, 그다음 정혜연 선배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정말 그 충무로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의 작업이, 저는 또 정은 씨랑 정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분들을 만나는 게 로드무비 본인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듯이, 저도 사실은 그 찍어가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 정은 씨가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분들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또 정은 씨가 그분들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촬영할 때 주연을 먼저 찍어요. 근데 정은 씨가 나중에 찍고, 카메라가 어쨌든 어르신들 먼저 찍고, 근데 그거를 그 상대 역을 다 받아주면서 이게 하는 게 사실 배우 입장에서 대사를 계속 몇 테이크씩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 칭찬하는 자리.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정치 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영화의 현장 자체가 마법 같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어떤 분께서 여러 복잡한 주인공 환경과 심리 사이의 아들의 두 시가 전반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대목에서 주인공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듯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의미나 말에서 뼈 때리거나 시원한 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도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다 나를 버린다 해도 아들의 의미는 품어주고 품에 안는 듯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를 사용하시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사실 이 설정이, 그러니까 아들이 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설정으로 가면서 아들의 전공도 국문과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나는 엄마 빨대 꽂고 살 거야, 뭐 시나 쓰면서 이런 대사들이 그냥 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티카티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시를 사실은 또 보냈어요, 중간에. 근데 그 시도 사실 좋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쨌든 다 뭐 연기도 좋고 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걷어냈어요. 걷어내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이제 두 번만 나오는 엔딩하고 이제 처음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제가 사실 그렇게 시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선물 받은 시 그리고 아니면 그 시집을 사요. 서점 가면 누가 추천해주면 사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그냥 사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꺼내서 시는 좋은 게 어딜 펼치면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거 보고 나서 다시 덮어서 꽂아놓고 근데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선 집에 있는 시집들을 다 꺼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심보르스카 시인의 그 문장이 딱 우리 엔딩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는 쓰기에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그 필요한 부분만 딱 써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그 목소리를 어쨌든 탕준상 아들이 그 이렇게 까불던 아들이 마지막에 좀 편안한 목소리를 이렇게 해주고 정은 씨가 그걸 이어가고 이런 식의 엔딩의 마무리로 영화를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겹치는 질문 위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제가 혹시 다 못하더라도 두 분이 또 이거 읽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옆판사에 등장했던 남자 노인 배우가 마지막에 지환에게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또 저도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긴장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의 그 지환의 표정도 너무 정말 충격받은 그때 이제 배우님의 감정은 또 어떠셨을까? 이게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장면을 찍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시면 되게 요양원 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저희 스태프분이 마돈나 찍을 때 요양원 갔더니 어떤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촬영인데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해줘 뭐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요양원 그게 너무 좀 약간 각인이 됐어요 그때. 저는 그냥 촬영 장소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쓸 때 요양원에 살고 있는 거기서 지내고 있는 은퇴한 배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하면서 이제 지환이가 찾아갔을 때 이제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홍 감독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서 지환은 답답해 하는데 가려는 순간 마지막에 붙들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의적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 대사는 다른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이 대사는 좀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과거로 나를 데려가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요양원에 나가고 싶어 이거예요. 이건데 사실은 나를 데리고 가줘. 이런 자신의 그 시절 꿈이 있었던 그 과거의 그 낭만이 있었던 그 시절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요양원에 나오신 선생님 제가 방송 드라마를 찍거나 충무로에서도 이미 뵀었었고 선배님하고 이제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 사실 대본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쾌한 눈이라는 그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이건 여담이지만 원래 묘사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정정하셔서 그 공포감이 조금 줄어서 표현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 중의적인 느낌이 조금 덜 전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왜 제가 이게 필름 멋있게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배가 조금만 들어갔으면 약간 옆으로 라인이 굉장히 감독 같은 멋있는 포즈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텐데
배가 너무 볼록해서 옥자같이 나온 게 좀 거시기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조금만 이렇게 더 마르시고 쾌하셨으면 이 공포감이 다 같이 전달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이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요.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어떤 너무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과 함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화가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오셨대요. 특히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꿈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간단하게나마 한마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전주에서 써먹은 건데 계속 써먹고 있는데 존버입니다. 존버. 존버. 근데 이거를 어떤 기자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존중하며 버티기인죠? 그러더라고요. 와, 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존중하면서 버티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써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펜은 아니고 저 뒤에 보시면 세움이라고 아동복지 그 산법인에서 제가 같이 대표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여기는 그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일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라고. 자기를 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영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감독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면 감독님 굉장히 찌질하게 볼 텐데 찌질하게 네. 그래도 괜찮으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지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계속 꿈을 꾸죠. 내가 헛된 것을 꿈꿨든 의미 없는 것, 의미 있는 것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달려오기만 했는데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영화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이거는 저도 메모를 잘 해놨습니다. 잘 가슴에 담고 갈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배우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이제 혹시 관객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여기 저랑 같이 스크립터를 했던 그 갈매기 감독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희 배우님은 제가 고서희 씨나 정혜아 선배님은 제가 마돈나 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희 선배님은 갈매기를 보고 제가 캐스팅을 했고 여기 이제 김미조 감독이 여기 지금 오늘 스크립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대표님도 저기 뒤에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저기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소개하고 싶지만 다른 사정으로 고마움을 전하고요. 너무 고맙고 오늘 와줘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개봉 3일째 됐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계도 이 금색입니다.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바꿨습니다. 근데 뭐 큰 돈은 안 돼도 극장에 사람들이 어쨌든 존버 며칠 동안 좀 버틸 수 있게 이 오마주가 여러분이 많이 홍보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GV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른 또 일정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정말 영화를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